자리에 다 앉으신 다음에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세요. 그냥. 다 오신 것 같아서 저희 첫 번째 강의 박성민 컨설턴트님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ESG 컨설턴트로 일하고 있는 박성빈이라고 하고요. 오늘 이 자리에는 이제 이런 기업에 취업하는 것과 또 ESG 분야에서의 일자리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자 좀 이렇게 초청을 받아서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기 전에 이제 여기 오신 분들이 도시재생 그리고 청년 인턴 하시는 분들이라고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저도 그 분야를 잘 모르다 보니까 좀 찾아봤더니 이제 뭐 그런 도시 문제들을 지역 역량을 강화시켜서 뭐 해결하고 그런 프로젝트를 하는 분야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들어보니까 또 ESG 분야에서 S 사회부 분야랑 또 연관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저를 초청을 하셨구나 좀 이해를 했고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음 순서와 같이 좀 발표를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일단 간단하게 제 자기소개랑 제 이야기를 말씀을 드린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ESG가 기업에서 어떻게 중요한지 그리고 제가 하고 있는 이 ESG 컨설팅 분야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린 다음에 기업 내부에서 ESG를 어떻게 보고 있고 어떤 일들을 하고 있고 또 그곳에 취업을 하려면 어떤 역량들을 요구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외에도 이제 전반적인 사기업 취준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해달라고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이제 주변에 이제 취업한 친구들과 이야기를 해서 일반 사기업에 취준한 경우에는 어떤 부분들을 이제 고려를 해서 준비를 했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마지막으로 질의응답 통해서 혹시 궁금한 거 있으시면 좀 이야기 나누는 시간 갖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 소개를 간략하게 드리자면 저는 연대 경영을 졸업을 해서 지금 삼성 KPMG라고 회계법인에서 ESG 정보공시 쪽 컨설팅을 하고 있고요. 제가 그곳에서 담당하는 업무는 이제 여러 제조사나 기업들의 ESG 공시 보고서를 작성을 하는 것을 자문을 해주고 또 공시 체계를 내부에 구축하는 일을 또 자문해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이제 지금 현재는 기아차 쪽에서 기후공시 쪽 지금 컨설팅을 하고 있고요. 그 전에도 한국타이어나 KB금융지주나 이런 다양한 기업들을 돌아다니면서 그곳에 있는 ESG 실무자들도 만나고 어떻게 하면 그런 공시 규제에 대응할 수 있는지 그런 자문 전략을 짜주는 자문들을 하고 있습니다. 제 이야기를 잠깐 하자면요. 저도 이제 인턴십을 통해서 이곳에 취직을 하게 되었는데 사실 ESG 분야가 그렇게까지 막 엄청나게 사실 메이저한 분야는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저도 처음부터 이 분야를 생각을 하고 취업 준비를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실 저는 경영하다 보니까 많은 친구들이 흔히 그렇듯이 이제 CPA를 처음에는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사실 제가 CPA를 도전을 하려고 했던 이유는 회계사가 되고 싶어서라기보다는 요새 아시겠지만 취업 신청이 너무 어렵잖아요. 그래서 전문직 자격증 따놓으면 취준하는 데 훨씬 도움이 되겠지라는 생각이 들어서 시작을 했던 것이었고 근데 사실 이제 이 CPA 준비를 하기 전에 이제 학교 내부에서 그런 취업 진로 상담 같은 거를 해줘서 이제 적성 같은 거를 검사를 하고 또 상담을 받고 그런 과정들이 있었는데 그곳에서 이제 제가 검사를 했을 때 나왔던 성향이 이제 사회형, 기업형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거기서 이제 상담해 주셨던 분이 저한테 해주셨던 얘기가 학생분 같은 성향은 회계사에 잘 안 맞다. 만약에 할 거면 너가 나중에 나가서 사무소를 차리지 않으면은 직성이 안 풀릴 성격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차라리 그런 스타트업에 가던가 아니면 컨설팅을 하던가 이런 쪽이 훨씬 더 나을 거다라고 이제 저한테 조언을 해주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이제 회계사에 대한 그런 진로가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좀 그런 이야기를 듣다 보니 되게 고민이 많이 됐고 근데 제 성향은 좀 여기 오신 분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이 아마 좀 계시지 않을까 싶은데 저는 겪어보기 전에는
내가 이걸 결론을 내릴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성격이거든요. 그래서 생각을 했던 게 그럼 회계법인 안에 있는 인턴십을 통해서 거기에서 진짜 회계사들이 어떻게 일하는지를 보고 결정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때 당시 이제 저희 팀은 특이하게 컨설팅인데도 불구하고 감사본부 내에 위치를 하고 있어서 회계사들과 함께 협업을 하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이쪽 팀에 이제 공고가 떴던 것을 보고 인턴에 지원을 하게 되었고, 제가 평소에도 사회적 가치 쪽에 관심이 많아서 뭐 소셜벤처 쪽 학회나 그런 UN SDGs라고 혹시 아시나요? 지속가능 개발 목표 그쪽에 이제 관심이 많아서 그런 포럼 쪽도 이제 스텝을 한 적이 있어서 그런 경험들을 가지고 지원을 했고, 감사하게도 붙여주셔서 그곳에서 이제 일을 하면서 이제 회계사들도 보고 실제로 이제 ESG 공식 컨설팅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도 체험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제가 느꼈던 거는 이게 단순히 전문직이라고 해서 다 좋은 게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했고요. 이게 회계사라고 하면 좋은 점은 사실 되게 컴팩트하게 정해진 시즌 동안 엄청 빡세게 일을 한 다음에 또 정해진 시간 동안 푹 쉴 수 있다는 거였는데, 저는 그걸 옆에서 보면서 내 체력은 저 시즌을 감당을 못하겠구나라는 좀 결론을 내렸고, 오히려 ESG 공식 컨설팅을 하면서 이런 기업들이 여러 가지 환경이나 사회나 거버넌스 같은 그런 사회적 가치들에 대해서 조금 더 힘을 쓰게 하는 그런 자문을 하는 게 제 성격이 되게 잘 맞고 또 제 가치관에 되게 잘 맞는구나라는 결론을 내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인턴을 하다 보면 이제 여러분이 하신 인턴과 좀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같이 일하는 사수분들께 또 이야기를 하고 또 조언을 요청할 기회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저는 같이 일하던 인턴 때 사수분과 그 팀의 매니저분께 요청을 해서 제가 이러이러한 진로 관련된 고민들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결정하는 것이 좋을지 모르겠다. 외국에서 보셨던 저의 성향상 어떻게 하는 게 좋을 것 같냐, 이런 조언들을 되게 많이 구했고, 그 과정에서 되게 좋게 봐주시기도 했고, 이제 선배님은 컨설팅이 잘 맞는 것 같으니까 정말 생각 있으면 빨리 졸업하고 이곳으로 와라 라고 말씀을 주셔서 다시 이쪽으로 재지원을 해서 졸업하고 돌아와서 일을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여기뿐만이 아니고 그 당시에 이제 ESG 하면 SK가 좀 유명을 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ESG 쪽으로 이제 SK 쪽에도 서류를 넣고 했는데 합격은 되긴 했지만 결국에 저는 초반에 좀 빠르게 성장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컨설팅을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게 되었고, 지금 이제 3년차 컨설턴트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이야기는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제가 인턴십을 했기 때문에 이 인턴십 과정을 어떻게 그런 서류들에 잘 녹여 쓸 수 있고 또 어떻게 면접을 할 때 있어서 어필이 되는 그런 강조점으로 말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좀 함께 이야기를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일단은 인턴십이라는 거는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이제 제가 모르겠지만 제 경우에는 이 인턴십이 현장의 언어를 체험해보고 현장에서 다루고 있는 그 문제들을 그 언어로서 표현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체험을 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강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서류를 쓸 때도 그 해당 부서에서 많이 사용하는 결국에 그런 언어들이 있잖아요. 저희 부서 같은 경우는 이제 고도화라는 말을 정말 많이 써서 고객사에서 고도화가 그래서 대체 뭐냐라고 물어볼 정도로 정말 많이 쓰는데, 이제 그런 이 부서에서 정말 많이 쓰는 그런 워딩들,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토픽들, 이런 것들을 이제 파악을 해서 나중에 서류를 쓸 때 내가 이걸 알고 있고 이 부분을 내가 잘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다는 거를 잘 서류에 녹였을 때 그게 굉장히 면접이나 서류에서 어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인턴을 하면서도 본인들이 늘 귀를 쫑긋 열고 여기서는 어떤 워딩을 많이 쓰고 어떤 문제를 중요시하고 향후에 어떤 쪽으로 나가려고 하는구나, 이런 것들을 계속 보면서 늘 메모를 해놓으시고 그런 부분들을 나중에 서류를 쓰실 때나 면접을 보실 때 좀 활용을 하실 수 있으면 정말 좋을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좀 뻔한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세 가지로 조금 정리를 해봤어요. 일단 첫 번째로는 참여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록을 꼭 남겨야 된다는 겁니다. 저희가 초등학생 때부터 방학 때 일기 쓰라고 그러고 평소에도 일기 쓰라고 하고 기록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잖아요. 사실 이제 여기서 일기를 이미 쓰시고 계신 분들도 있겠지만 인턴을 하면서는 가능하다면 업무일지처럼 그날 아니면 그 주에 어떤 일을 했고 어떤 사람을 만났고 어떤 것들을 했다라는 것들을 좀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놓으면 이게 생각보다 나중에 저희가 취준을 언제까지 할지도 모르고 언제 하게 될지도 모르는데 이게 기억이 지날수록 시간이 지날수록 휘발이 되어서 언제든 다시 꺼내볼 수 있는 기록이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그리고 일부 기록 같은 경우에는
이 사내에서만 접속이 가능하고 빼내갈 수가 없는 그런 자료들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본인의 그 글로써 잘 정리를 해두었다가 나중에 그런 서류를 쓸 때 내가 뭐 이런 기준서, 뭐 이런 자료, 뭐 이런 것들을 내가 직접 보고 활용해서 무엇을 했었는데 그게 어떻게 좋았더라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으면 당연히 면접관들은 아 얘는 정말 딱 투입을 했을 때 바로바로 이해를 해서 일을 하겠구나라는 인상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굉장히 잘 어필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이디어를 직접 제안을 하는 것에 있어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데요. 인턴의 의견은 당연히 바로바로 반영이 되지 않고 어떤 것들은 그냥 흘려보내지는 것들도 굉장히 많을 테지만 결국에 이런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주고 능동적인 사람이라는 인상을 주는 것이 이곳에서의 뭐 전환이나 뭐 다른 곳에서의 취직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이제 본인들이 정말 일을 할 때 즐거움을 느끼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하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세상이 정말 생각보다 좁아서 어디서 여기서 만났던 사람들을 다시 또 만나게 될지 모르는 거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도 저희 ESG 같은 경우는 필드가 굉장히 좁아서 여기서 일했던 분을 다른 데서 또 만나게 되고 그 전에 고객사 담당자였던 사람이 또 다른 데 가서 또 고객사 담당자가 되어 있고 이런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딜 가서든 간에 이 인턴 시절부터 좀 능동적으로 본인이 의견을 좀 제안을 하고 좀 더 능동적인 태도를 보여준다면 이곳에서의 그런 평판뿐만이 아니고 향후 그 분야 내에서 어디를 가든지 간에 레pu테이션 체크를 통해서 이야기가 흘러가거나 할 수 있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늘 그런 태도를 좀 생각하면서 일을 하시는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앞선 것과 조금 비슷할 수 있지만 이제 성과를 잘 정리하라는 건데요. 이제 제가 하고 있는 업무도 사실 정량적인 수치로 성과를 평가하기가 되게 어려운 직무예요. 보고서를 쓸 때 뭐 예를 들어서 이 기준서를 해서 고객사들이 뭐 몇 프로 더 감동했다 이런 식의 이제 정량적인 수치를 발표하기가 어려운 업무다 보니까 이 성과를 정리하기에 있어서 되게 어려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신 자료를 사용해서 조금 더 고도화시켰다든지 뭐 향후에 적용될 거를 미리 사용을 해봤다든지 뭐 이제 곧 의무화가 될 것들을 공시 규제를 미리 내가 해석해봤다 이런 식의 성과라도 정성적으로라도 기록을 해두면 그 분야에서는 분명히 그 현직자들이 다 이해를 할 거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좀 구체적으로 잘 정리를 해두면 꼭 정량적인 수치가 아니더라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제 주변 친구들을 보면은 저희가 그렇게 막 학벌이 안 좋은 것도 아니고 또 스펙이 안 좋은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요새 취업 시장에서 되게 많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고 또 원하는 직무가 아예 신입 공고가 나지 않아서 되게 슬퍼하는 친구들도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을 보면서 제가 되게 해주고 싶었던 이야기가 제가 본인이 희망하는 직무에 좀 공고를 많이 찾아보면서 이게 경력직이라도 좋으니까 예를 들어서 나는 지금 신입이지만 3, 4년 차의 경력직 공고만 그 분야에는 떴다라고 하면 그 공고의 JD를 보면서 어떤 업무 요건과 어떤 자격 요건을 가지고서 이 공고가 작성이 되었고 또 어떤 경력 사항을 요구를 하는가를 보면은 본인의 커리어 패스를 짬에 있어서 나는 지금 얼마만큼 준비가 되어 있고 향후에 저기에 가려면 내가 뭐 예를 들어서 상장사에서 3년차 정도의 경력이 필요하구나 그럼 그걸 내가 어디서 쌓을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하면 또 이제 뭐 우대 조건에 이제 저희 분야를 제가 잘 아니까 ESG 분야를 설명을 드리면 뭐 예를 들어서 자동차 산업에서는 LCA라고 정과정 평가를 굉장히 중요시해요. 정과정 평가는 이제 처음에 원료 채취부터 사용하고 폐기하는 단계까지 전 과정에 걸쳐서 얼마만큼의 탄소 배출량이 나오는지에 대한 그 평가를 하는 건데 이게 이제 자동차 산업에서 되게 중요해서 신입이든 경력이든 간에 이런 역량을 갖추고 있고 이런 경험을 해본 사람들을 되게 많이 뽑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우대 요건을 봤을 때 그렇다면 내가 이 경력을 어디서 쌓을 수 있을까? 뭐 중소기업이라고 했을 때 뭐 하청업체에서 이런 비슷한 것들을 결국에 요구를 하니까 그런 데서 내가 가비아 같은 소프트웨어를 써보고 이 경험들을 쌓아서 나중에 3년차 정도가 되었을 때 이곳으로 내가 레벨업을 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본인의 커리어 패스를 또 쌓아갈 수 있기 때문에 당장 내가 뭐 대기업 어떤 직무 꼭 여기에 들어갈 거야 라는 생각이 아니더라도 커리어 패스를 차근차근 짜서 그곳에 자기가 원하는 데까지 도달하는 길에 또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제 좀 간략하게 ESG 공식 컨설팅과 기업 내에서의 ESG 실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혹시 여기 오신 분들 중에 ESG가 뭔지 아시는 분들 계신가요? 혹시? 손 들고 얘기해 주실 분 있으신가요? 아니면 뭐 ESG 공시에 대해서 혹시 얘기는 안 하시더라도 들어보신 적 있으신 분 손 한번 들어주실 수 있나요? 공시까지는 잘 모르시나요? 들어보셨나요? 네, ESG 공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께서 아마 잘 아시겠지만 지속가능 경영 보고서 혹은 ESG 보고서를 발간하는 데 있어서 자문을 하는 그런 컨설팅을 ESG 공시 컨설팅이라고 합니다. 이 ESG 공시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국가들의 규제에 따라서 그 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컴플라이언스 차원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저희 한국 경우에는 KSSB가 있고 유럽 같은 경우에는 CSRD 그리고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SEC라고 원래 기업 공시가 있었는데 그게 이번에 이제 트럼프로 인해서 삭제가 되었고 캘리포니아 쪽에 이제 SB 253이나 EU2와 같은 그런 기업 공시법이 마련이 되어 있어서 그 공시들의 규제 의무화 시점에 맞춰서 이 보고서를 발간하고 그 공시 규제들에서 각각 요구하는 내용들을 그 보고서 안에 잘 담아낼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ESG 전략 차원인데요. 이 전략 같은 경우에는 이제 탄소를 완전 배출량을 제로로 줄이겠다는 넷제로 전략을 세우거나 인권 경영이나 환경 경영이나 이제 여러 가지 분야에서 어떻게 이 내부 체계를 구축을 해서 원활하게 이행이 되도록 할 것인가에 대한 경영 전략을 수립해주는 그런 이제 전략 차원의 자문을 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이행 현황을 함께 점검하고 또 개선 과제를 도출하는 그런 업무를 맡게 됩니다. 그 외에도 이제 사회적 가치를 측정하거나 뉴딜 시범도시 추진 전략을 수립하거나 기후테크 임팩트 투자를 심의하거나 안전환경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의 다양한 업무들이 ESG 공식 컨설팅, ESG 컨설팅의 분야 안에 들어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3개 정도로 크게 구분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기업 내부에서는 그렇다면 실무적으로 ESG에 대해서 어떻게 관심을 가지고 있느냐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하거든요. 일단 아까 말했던 그 컨설팅과 좀 대응해서 결국에 ESG 실무가 기업 내부에서 진행이 될 때도 3가지 정도의 축으로 나누어서 볼 수가 있어요. 일단 첫 번째로는 공시 차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로 보고서를 내부 데이터를 취합해서 진행을 하는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또 이제 DGSI나 MSCI 같이 ESG를 얼마나 이 기업이 잘하고 있는가를 평가해서 등급을 매기는 그런 평가기관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평가에 대응해서 등급을 잘 받는 것도 이 기업 내부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특히 현대 계열사 같은 경우에는 이 DGSI 등급을 그 임직원들의 성과평가에 반영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어서 이런 평가 대응 차원에서도 굉장히 목숨을 걸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NDR을 진행하거나 투자자 로드쇼 같은 것들을 진행을 하면서 대외 소통 업무까지도 진행을 하시는 경우가 이제 공시 차원에서 많이 진행이 되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좀 더 운영 차원으로 들어가서 예를 들어서 이제 공장에서의 진짜 탄소 배출량을 확인을 한다든지 오염물질 배출량이나 폐기물 배출량 같은 걸 관리를 하고 또 상생형 협력이나 협력사 관리 등을 진행을 하거나 아니면 인사 쪽에서 인권 리스크를 관리하는 등의 그런 운영적인 차원에서의 업무도 ESG 관심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전략 차원인데요. 중장기 전략을 수립하고 이 이사회위원회 내에 보고를 해서 전략 등을 이제 수립을 해서 목표와 이행 방향을 추진을 하는 그런 업무들이고 이제 기업 내부에서는 ESG를 전략 차원에서 많이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ESG 이 담당 부서가 전략기획실 안에 위치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전략 차원도 점차 더 중요해져 가는 추세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ESG 그 실제 취업 사례와 그 외 사기업 취업 사례를 가지고서 좀 마지막으로 좀 설명을 드리고 오늘 내용을 좀 랩업을 한 다음에 질의응답을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요. 일단 이 ESG 컨설팅이나 ESG 실무 쪽으로 가시려면 사실 되게 아직까지는 이쪽이 블루오션이기 때문에 정해진 전공이라든지 자격증이라든지 어떤 것들이 굉장히 왕도처럼 정해져 있는 건 없어요. 저도 같이 일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무역학과에서 오신 분들도 계시고 국제학과에서 오신 분들도 계시고 공대도 있고 저처럼 경영대도 있고 심지어는 업무 계열에서 오신 분들도 계시거든요.
사실 막 통번역 대학원을 나오셨는데도 불구하고 ESG 업계에 와서 이쪽이 또 이제 해외 쪽과의 교류가 굉장히 긴밀하게 이루어져야 되는 직종이다 보니까 그런 언어 능력이 특출한 것을 가지고서 오셔서 이제 통번역하는 친구들과 다르게 본인 ESG의 길을 선택하신 분들도 계세요. 실무 차원에서도 그렇게 전공이 굉장히 다양하고 하고 오셨던 그런 경력 사항들도 되게 다양하신 분들이 많이 모이거든요. 그래서 몇 가지 이제 주로 저희 업계에서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자격증이라 하면 대기관리기사나 온실가스관리기사 아니면 석사 차원에서는 카이스트의 환경경영정책 쪽이 있기는 한데 그렇다고 해서 이런 것들이 없다고 해서 절대적으로 열의가 되는 것은 또 아니고요. 결국에 저희 분야에서는 유한 경험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여기 오신 여러분 같은 경우에도 도시재생 쪽에서 이해관계자와 소통했던 경험이나 아니면 이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서 뭔가 그 프로젝트를 수행해서 신청하고 기획했던 그런 과정들을 녹여낸다면 특히 이제 B2C 산업 쪽에서는 아무래나 이런 킴벌리 같은 그런 기업들은 사실 이 ESG를 아직도 CSR의 차원에서 그런 사회공헌 활동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시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과 연결고리를 만들어서 자소서를 작성을 하시고 또 지원을 하시면 그 부분에서 충분히 또 유관 경력이라고 인정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제 주변에 ESG 신입이나 인턴 취업 사례를 말씀을 드리자면요. 첫 번째로는 지금 현대차의 신입으로 ESG 팀에 입사를 한 친구가 있는데요. 이 친구는 저희 팀에서 같이 인턴을 하다가 그쪽으로 이제 취업을 한 경우인데 이곳에서 이제 쌓았던 그런 여러 가지 공시 기준서들을 보고 규제들을 대응하고 실제 보고서를 작성을 했고 또 평가 대응을 했던 경험들을 정말 강조를 해서 이곳에서 딱 한 명 뽑는 신입 자리에 또 취직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 만큼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이런 신생 분야들은 정말 아직 경력이 많이 없고 사람들이 정말 전문가다 하고 위에 이제 버티고 계신 분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유관 경력을 잘 강조를 하면 다른 아무리 스펙이 뛰어난 사람들이 있더라도 유관 경력이 있는 사람들을 더 선호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제 좀 강점이 될 수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음으로 이제 제 주변에서 또 데이터 사이언스 쪽을 하다가 ESG 쪽으로 이번에 인턴십을 합격을 해서 지금 맥커튼 파트너스에서 일을 하고 있는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래부터 ESG에 관심이 있던 것도 아니었고 그냥 계속 데이터 사이언스 쪽으로만 공부를 하고 프로젝트를 진행을 해왔는데 이번에 이제 안전환경 쪽에서 그런 데이터 시스템을 구축하는 그런 업무가 있다고 해서 본인의 관심 분야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본인의 경력을 확장할 수 있는 기회로 여겨서 또 ESG 쪽으로 직무를 전환하게 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것처럼 본인의 전공이 무엇이고 지금까지 해왔던 것이 무엇이든 간에 그 부분들을 이 시장에서 필요로 하는 그 소구점을 명확하게 캐치를 해서 잘 연결해서 어필을 한다면 충분히 ESG 인턴이나 신입으로 입사하실 수 있는 기회가 열려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이제 조금 더 궁금하셨을 수 있는 그런 사기업 취업의 사례인데요. 주변에 이제 제 친구들도 이제 막 취업을 하거나 취업을 해서 한 1, 2년 차 된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에게 이제 이야기를 좀 같이 나누면서 제가 만약에 너가 다시 취준의 시기로 돌아가서 한 3, 4학년 때로 돌아가서 다시 취업 준비를 한다면 무엇을 할래? 라고 이제 질문을 했을 때 그 친구들이 줬던 답변들을 바탕으로 내용을 구성을 해보았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는 사업보고서나 이런 지속가능 경영 보고서 같은 기업의 공시자료가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훨씬 내용이 많고 풍부하고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돌아간다면 정말 이 공시자료들을 외우는 식으로까지 공부를 해서 자기는 준비를 했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준 분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사업보고서 같은 경우에는 재무제표 같은 그런 재무수치들도 분명히 중요하지만 또 그 안에서 이제 영업의 개항이라던가 이곳에서 지금 최근에 진행을 했던 투자 실적이라던가 향후에 진행하고 있는 그런 추진하고 있는 시장 진출 전략이라던가 이런 부분들도 다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미리 공부를 해서 이 기업이 시장 내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 어떤 리스크를 지금 인식하고 있어서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부분에 투자를 하고 또 어떤 또 전략을 펼치고 있거나 이런 것들을 잘 이해해서 가게 된다면 그리고 또 이제 추가적으로 만약에 재무적인 지식이 있다면 그 분야에서 얼마만큼의 이제 자본을 투자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까지 이제 이해를 해서 가신다면
분명히 자소서를 쓰시거나 면접을 보시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이제 기아차 같은 경우에도 사업보고서 내부에 보면은 지금 그 전기차 공장을 어떻게 증설하고 있는지 그 투자 규모 같은 경우도 사업보고서에 다 나와 있고,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그런 이제 미래 모빌리티 산업에 어떻게 투자하고 있는지, 뭐 자율주행이나 뭐 그런 AAM 같은 사업들에 본인들이 어떻게 투자하고 있는지를 완전히 아니더라도 이 사업보고서와 지속가능 경영보고서 그리고 본인들의 그런 CID 자료를 통해서 많이 공시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정말 본인이 관심 있는 기업이나 직무 분야에 대해서 공시 자료들을 정말 꼼꼼하게 분석해서 가져가신다면 다른 분들과는 또 다른 차이점을 본인들이 개발을 해서 그것들을 강력하게 소구할 수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본인이 희망하는 기업이나 직무의 현직자들에게 커피챗, 그러니까 함께 좀 만나서 식사를 하거나 커피를 마시면서 대화 요청하는 것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이제 학생 때는 그런 선배들이나 뭐 이제 그런 채용 담당자들에게 이런 것들을 물어보고 자리를 마련하는 것들이 되게 불편하기도 하고 그분들도 좀 불편하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되게 저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제가 이제 이 자리에 서서 뭐 후배들이 궁금한 걸 물어보거나 아니면 제가 또 다른 선배들에게 이 직무의 또 선배들에게 여러 가지 궁금한 것들도 물어보거나 아니면 뭐 이제 채용 담당자들의 준비하는 과정들 옆에서 지켜보면은 오히려 학생들이 더 많이 찾아주고 더 많이 이야기를 물어봐주고 더 많이 이렇게 소통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제 주변에서 인사계열 직무에 지금 근무하고 있는 친구들 중에 채용 그런 담당을 맡아서 그런 채용 설명회 같은 데 나가는 친구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 친구들이 학생들이 더 많이 물어봤으면 좋겠는데 생각보다 되게 판이한 질문만 하고 그 이후에 연락을 주는 경우도 잘 없어서 좀 아쉽다라는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여러분이 정말 궁금한 직무나 기업이 있다면 아는 선배님이나 아니면 지인을 통해서 물어봐도 좋고 아니면 이제 채용 담당자들이 설명회에 왔을 때 명함을 받아두고 그 연락처를 기억해 두셔도 좋고 아니면 이제 기업 사이트에도 이제 채용 담당자의 연락처나 이메일 같은 게 공개되어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아니면 이제 링크드인도 많이들 알고 계시죠? 그래서 링크드인에도 보면 어떤 기업에 어떤 직무에 일하고 계신 분들이 되게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한테 조심스럽게 연락을 드려서 혹시 제가 이런 분야나 뭐 이런 기업에 이런 직무에 관심이 많은데 혹시 이런 부분 관련해서 조언을 주실 수 있냐라고 말씀을 드리면은 분명히 이분들께서는 정말 바쁜 경우가 아니면은 흔쾌히 또 도와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 취준의 과정이라는 게 본인이 그 기업의 인재상에 맞는 사람이 되도록 본인을 잘 다듬어서 내보이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이미 그 인재상에 부합한다고 통과가 되고 또 그 안에서 그것들을 정말 실질적으로 체험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물어보고 본인들의 지금 현재 현황을 바탕으로 어떻게 또 개발을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조언을 구하시면 또 지금까지 본인들이 공부하고 본인들이 준비하면서 알지 못했던 포인트들을 또 새롭게 발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런 질문들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요새 취업 시장이 사실 코로나 때 이후로 되게 안 좋아졌잖아요. 그래서 사실 고학력자들이 적체도 많이 되고 기업 자체에서도 채용 인원을 많이 줄이다 보니까 주변에서도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제가 봤을 때도 이 친구가 왜 떨어졌지 하는 친구들이 탈락을 하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제 주변에 이제 또 한 친구는 굉장히 탄탄대로를 걷고 이제 마케팅 쪽 직무를 준비를 하면서 이제 P&G 쪽 전환형 인터넷까지 붙으면서 정말 잘 승승장구를 하고 있었는데 그곳에 가서 이제 만난 사람들의 그런 경쟁적인 그런 분위기와 그런 이제 부서 내의 분위기들 그리고 사람들에게 적응을 못해서 갑자기 본인이 지금까지 준비했던 것과 본인이 맞지 않는 것을 갑자기 깨닫게 되면서 이제 전환형 인턴임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본인이 포기를 하고 되게 우울증이 심하게 와서 되게 오랫동안 본인의 다시 추스르고 다시 세우는데 시간을 많이 쏟은 친구가 있었어요. 제가 그 친구에게도 혹시 너가 만약에 취준대로 돌아간다면 어떤 것을 하겠냐고 어떤 스펙을 먼저 쌓을 것 같아? 어떤 준비를 할 것 같아? 라고 물어봤더니 그 친구는 굉장히 의외인 답변을 주더라고요. 그때로 돌아가면 본인은 다시 자기를 좀 잘 아는데 시간을 최대한 많이 쏟아서 내가 어떤 성향이고 어떤 직무에 맞고
어떤 기업에 가는 것이 좋을지를 좀 뭐 인턴십도 다양하게 해보고 뭐 직무 성향 검사 같은 것도 해보면서 좀 구체적으로 알아봤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이게 당장의 취준을 빨리 하는 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사실 회사에 들어가면 주변에서 이제 뭐 부모님이나 친한 분들에게 들으셨을 수도 있겠지만 부서 내에서 사람이나 그 분위기와 본인이 맞지 않으면 일이 쉬워도 그 일이 되게 어렵게 느껴지고 하기 싫어지고 오히려 일이 어려워도 사람들이 좋으면 또 으쌰으쌰해서 함께 그 일을 되게 빨리 헤쳐나가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부서 안에 그리고 그 기업에서 원하는 인재상과 본인이 맞지 않을 때 오히려 탄력시켜주는 게 본인에게는 굉장히 더 행운이었던 것 같다라고 나중에 돌이켜보면서 이야기를 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그런 인턴십의 기회들이나 아니면 뭐 진로 성향 검사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주변 사람들과의 커피챗 등을 통해서 본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직무가 정말 어떤 분위기이고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성향의 사람들을 요구하는지 잘 알아보시고 본인의 성향과 그런 가지고 있는 강점들을 객관적으로 판단을 하셔서 이곳에 본인이 가는 것이 잘 맞을지 아니면 다른 본인이 지금까지 생각해보지 못했던 새로운 길이 또 잘 맞을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충분히 잘 고민해 보시고 또 선택을 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이 정도이고요. 혹시 뭐 ESG 분야나 아니면 일반 사회기업 취준 관련해서 좀 질의하고 싶으신 내용이 있으시면은 지금 자유롭게 잠깐 시간 갖고 없으시면 여기서 이제 이야기를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혹시 뭐 질문하실 거 있으실까요? 질문 있으실까요? 이제 일단 제가 제 성향을 발견하는 그 과정에서 저도 사실 그 과정을 거치면서 확실하게 정말 확답을 내리기는 어려웠어요. 사실 사람이라는 게 좀 확증 편향이 있어서 본인이 원하는 대로 생각을 하고 싶고 성향 검사가 나와도 근데 이거 잘못된 것 같아. 내가 좀 너무 주관적으로 생각한 것 같아. 이거 결과 검사 좀 아닌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게 되고 이거 잘할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기가 쉽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 과정을 밟으면서 바로바로 나 이거 안 맞아. 이거 맞아. 하기는 어렵고 그랬기 때문에 이제 인턴십까지 경험을 하게 되었었던 거고요. 일단은 저는 처음에 제가 했던 거는 일단 제 가치관을 좀 명확히 했습니다. 저는 늘 제 자소서 같은데 제일 첫 줄로 넣는 문구가 있는데 저는 늘 사회를 조금 더 선한 방향, 긍정적인 방향으로 움직이게 하는데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그런 가치관이 있다는 점을 늘 서류에 명확하게 쓰는데 그게 제 가치관이거든요. 그래서 뭔가 좀 이 세상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굴러가게 하는데 도움이 되는 일조하는 사람이 되고 싶은데 그렇다면 무슨 일을 해야 될까라는 그런 퀘션을 가지고서 이제 모든 과정들을 진행을 했었고 그 과정에서 사실 저도 근데 이제 막 취업시장이 어렵고 하니까 되게 겁이 나서 회계사를 해볼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회계 과목이나 재무 과목들에서 성적이 좋았었기 때문에 잘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진행을 했는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진로 적성 검사를 하면서 거기서 이제 제가 좀 기업가적인 성향과 좀 본인이 좀 지치적이고 자율적인 그런 일들을 더 맞아 한다라는 결과를 받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제 주변에 회계사 준비를 하고 있거나 아니면 실제로 회계사로 일을 하고 계신 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실제로 그 회계법인 안에 상황이 어떻고 가면 무슨 일을 하게 되고 또 특히나 저는 이제 여성으로서 회계사로 일을 하는 거에 있어서 어려움이 없는지 이런 부분들을 또 많이 체크를 했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종적으로 인턴십을 실제로 하면서 실제로 회계사들이 어떤 식으로 일을 하고 어떤 일을 하고 저기에 와서 일하는 사람들은 어떤 성향이고 이런 것들을 이제 체크를 하면서 저의 성향과 이제 대조를 좀 했죠. 그래서
그래서 주로 이제 회계사들은 ISTJ가 많아요. 그래서 저는 근데 이제 MBTI가 INTJ거든요. 그분들의 일을 하면서 되게 존경스럽고 정말 똑똑하신 분들이다 이런 생각도 들지만 또 한편으로 제가 그 일을 하게 된다면 반복적으로 어떤 꼼꼼하게 규제에 이제 대응을 시켜서 이 수치가 맞는지 안 맞는지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보는 업무가 저한테 굉장히 지루하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뭔가 좀 창의적으로 새로운 걸 해서 새로운 걸 만들고 그걸 시각화해서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제가 제안하는 것들이 좀 적용이 되고 이런 것들에 있어서 저는 훨씬 더 즐거움과 열정을 느꼈고 그런 회계사들이 하는 직무는 저에게는 조금 굉장히 좀 루틴하다? 그 루틴한 업무가 잘 맞는다면 그게 맞겠지만 나에게는 안 맞는다라는 좀 결론을 내렸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쪽으로 이제 진로를 전환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정도입니다. 네, 다른 분들의 더 질문 있으실까요? 자기소개서나 면접을 준비할 때 기업의 ESG 보고서를 보고 약간 집중적으로 준비하라는 거를 많이 보았는데 그러면 ESG 보고서를 볼 때 어디를 집중적으로 보면 좋을지 약간 여쭤보고 싶습니다. 혹시 그 개인적으로 좀 희망하시는 분야가 직무 분야가 있나요? 제 전공적으로 기술직이라서 이쪽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지속가능 경영 보고서 내에도 사실 이게 한국의 ESG 공식 규제가 아직 의무화가 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뭐 한 내용량 정도의 의무화가 될 예정이라 아직까지는 기업들이 ESG 보고서 또한 본인들의 홍보성의 자료로서 많이 활용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특히 그런 기술 쪽으로 이제 본인들이 좀 강조를 많이 하고 싶은 기업의 경우에 예를 들어서 뭐 포스코 같은 경우에도 본인들이 어떤 기술을 새로 개발을 했고 어떤 제품을 새로 개발을 했고 이런 것들을 이제 굉장히 그 보고서 초반부에 되게 많이 나타내요. 그래서 자기들이 갖고 있는 제품 계열이라든지 뭐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되게 많이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이제 확인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 그 부분에 있어서 사업보고서 쪽에 있는 그런 뭐 투자 부분이나 아니면 연구개발 쪽도 많이 파트를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어떤 기술직인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뭐 공장 설비 쪽이 된다고 하면은 그런 공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탄소 저감이나 뭐 이제 제가 요새 이제 하고 있는 분야가 자동차다 보니까 그래서 자동차 산업 쪽 예시를 들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수소차 아니면 뭐 전기차 쪽 기술 개발을 하고 어떻게 양산을 하는지에 대한 것들을 되게 중요시하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이 이제 보고서 안에도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확인하면서 얘네들이 지금 어떤 쪽에 더 돈을 많이 쓰고 있구나, 이쪽에 사람을 많이 뽑겠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확인을 하시면 본인이 이제 어떤 직무를 하심에 있어서 연계할 수 있는 경력이라든지 뭐 수업이라든지 전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연계해서 쓰시면 되게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분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ESG 분야 취업에 있어서 일반 경험 이외에 정량적인 스펙들이나 뭐 필요한 부분이 또 있는지. 이제 ESG 분야는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아직까지는 정해진 그 원하는 요건이 유관 경력에 좀 더 치중해 있는 부분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저희 같은 경우에는 경력이 길어도 뭐 이제 정말 기신 분들이 뭐 한 7, 8년? 이제 10년 정도 이내로 안팎으로 이제 떨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일 많이 필요로 하고 있는 경력도 한 4, 5년 차 정도이기 때문에 대기업에서도 4, 5년 차 정도의 직무를 되게 많이 뽑고 그런 과정에 있어서 사실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온실가스 관리기사 같은 그런 기사 자격증을 중요시하긴 하지만 그거 외에도 결국에는 어떤 컨설팅사나 아니면 다른 회사에서 ESG 인턴이나 뭐 컨설팅이나 그런 직무를 경험한 사람을 굉장히 중요시하고요. 그래서 요새 보면은 그런 ESG 쪽 인턴십도 되게 많아졌고 뭐 그런 기업들 외에 그런 기관에서 하는 ESG 인턴도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시고 또 포럼도 되게 많은데 그 포럼 다니시면서 그런 공식 규제들에 대해서 좀 알고 평가 기관들과 그 규제들에 대해서 되게 많이 알아두시면은 그런 부분들을 잘 어필하면 이 친구가 결국에 이제 기업에서 원하는 거는 다들 아시겠지만 내가 교육해서 쓰는 것보다 바로 실무에 투입할 수 있는 인력을 사실 제일 좋아하잖아요. 내가 최대한 빨리 이해해서 빨리 적응해서 이 일을 투입을 할 수 있는 인력이다라는 걸 강조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뭐 나는
라는 실제로 ESRS 기준을 확인을 해서 그거를 뭐 보고서에서 적용을 해봤다라든지 아니면 KSSB 기준을 내가 확인을 해서 그거 가지고 친구들이랑 뭐 프로젝트를 해봤다라든지 뭐 이런 정말 좀 현직에서 솔깃할 만한 그런 이제 키워드들을 바탕으로 이제 소구할 수 있는 그런 경력들을 쓰신다면 그게 되게 중요할 것 같고 그 외에 이제 저희 컨설팅 쪽에서는 원래 이제 그 회계법인들이 지금 되게 많이 중요하게 ESG 공식 컨설팅을 진행을 하고 있고 그 외에 이제 법무법인이나 노무법인이나 아니면 소형 로컬 법인들에서도 ESG 컨설팅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컨설팅 쪽에서는 아무래도 기본적인 그런 학력들이나 아니면 이제 성적이 좋았다든지 이런 성실함의 조건들을 많이 이제 보죠. 그런 부분들이나 말씀드린 것처럼 유관 경력을 최대한 쌓는 것 그리고 본인들이 하고 있는 경험들도 최대한 이쪽과 연계지어서 잘 써보면은 도움이 될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여기에 실제로 NGO에서 일하다 오신 분들도 있고 심지어 저랑 같이 일하는 분 중에서는 그런 청년들 뭐 이런 대외활동? 그런 도우미 같은 걸 하시다가 이쪽으로 전환을 하셔서 그런 CSR 쪽으로 이제 연계를 해서 전환을 하신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정말 뭔가 정량적인 답이 딱 정해져 있다기보다는 본인이 해온 것들을 그 필드에서 원하는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고서나 뭐 이런 현직자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어떤 것들을 중시하는지 알아보고 그것들과 본인의 경험 중에 연계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서 잘 연계하시면 도움이 될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또 질문 있으실까요? 네, 더 없으시면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원래 한 10분 브레이크 하려고 했는데 시간 관계상 저희가 바로 이어서 그 다음 강의를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래서 저희 그 다음에 우리 같이 강의해 주실 우리 교수님은 우리 가톨릭대 교수님 박석희 교수님이시고요. 그다음 박석희 가톨릭대 지금 그리프스트라고 하는 저희 그 회사를 창업을 했어요. 교수님 창업을 하셔가지고 지금 교수 창업 기업을 운영하시는 CEO이십니다. 우리 박석희 교수님은 사실 공공기관에서 굉장히 공공기관 관련된 대학 평가 많이 하시고 인터뷰, 취업 관련된 인터뷰를 굉장히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특별히 드렸어요. 이 취업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아주 굉장히 스킬적인 부분인데요. 그래서 이 부분을 아까 그 면접관 입장에서 어떤 인재들이 실질적으로 이렇게 취업에 유리하다라고 하는 관점들을 이번에는 면접관 입장에서 들어볼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려고 하는데요. 네, 우리 박석희 그리프스트 대표님 박수 보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그 아침에 또 일찍 일어나서 강의 듣고 하시느라고 우리 박석희 교수 학교를 잠깐 쉬면서 지금 이제 인생 2막을 저도 열심히 넣고 그러다 보니까 인생 2막을 준비하자는 취지에서 이런 것들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유명준 대표께서 소개해 주셨고 어제 그 양영애 부장님 또 공공기관에 대한 여러 가지 설명 많이 해주신 걸로 알고 있어요. 취업 관련해서 방금 전에 또 민간기업 ESG 취업에 관련해서 말씀 주셨고 여러분들에게 저는 이제 먼저 거꾸로 이렇게 제 말씀을 드리기 전에 아까 저는 이제
신입사원 채용 면접뿐만 아니라 이제 중견 간부들 승진 면접도 좀 했었거든요. 승진 면접도 하고 그걸 하면서 윤영수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 참 어려워요. 우리 피면접자들 입장에서도 면접을 준비하는 과정이 험난하죠. 굉장히 험난하고 다양하게 준비해야 되는데 면접관들 입장에서도 이 정말 좋은 인재가 여기서 좋은 인재라는 것은 개인적인 역량을 어떤 오버스펙을 걸러내는 것도 면접관의 역량. 그러니까 이게 맞지 않는 어떤 조직의 그 기업의 해당 기관의 저 개인적으로는 어떤 분이 굉장히 훌륭한 분이었어요. 저도 최근에 경험했었는데 개인적으로는 여러 가지 소위 말하는 스펙이 뭐 그냥 외국어 역량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또 해외 이렇게 교환학생 경력도 있고 여러 가지 경력도 있는데 이 기관에 어울리는 어떤 것이고 그다음에 또 요새 젊은 분들 많이 하지만 이직률이 또 굉장히 높아요. 이직률이 솔직히 이 조직 뽑아주면 평생을 절대 안 그래요. 뽑아만 주면 여기 이 조직의 기업에 그냥 제가 뭐 평생을 보통 그런 게 얘기하지만은 이직이 2년, 1년, 3년 미만에 이직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은 데도 있고 지금은 저도 뭐 서울에서 왔지만은 이게 다른 지역에 위치한 기관들과 우리 이제 허브 같은 경우도 보지만 그걸 떠나서 여러 가지 이직 원인이 있을 것 같아요. 보수 수준, 지리적인 위치, 승진 가능성, 개인 개발에 대한 지원 여러 가지에서 면접관들은 한 사람의 어떤 피면접자들의 역량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분이 정말 우리 조직 또 이 부서에 적합한 인재거냐를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입장에서 바라보면 우리 피면접자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준비를 하셔야 될 것이냐. 그래서 일단 제가 최근에 사례 중에서 어떤 분이 굉장히 경력직 채용이었었는데 소위 경찰 출신이었어요. 경찰 출신이었고 경찰대 나와가지고 거의 경찰 간부까지 하셨는데 그만 뭐 했는데 사정은 모르겠지만 어쨌든 모 공기업에 공공기관에 지원을 하신 거예요. 경력직 채용에 면접을 했는데 특히 경찰 공무원으로서 간부직 공무원으로서 이렇게 근무를 하다가 나와서 모 공기업의 공공기관에 경력직 지원을 했다. 뭐 사연은 모르겠어요. 그분의 개인적인 사연은 모르겠지만 이제 면접 과정에서 여러 가지를 그래서 이제 질문을 해보죠. 이분이 과거에 왜 이직을 희망하게 하셨는지 또 이직 과정에서 개인적인 거기 때문에 개인 정보를 우리가 뭐 물어볼 수는 없는 거고 이제 간접적으로 추론을 여러 가지 하는데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조금 이 조직의 스펙하고는 좀 안 맞을 것 같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좀 반대 의견을 좀 했는데 저만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면접위원들이 단체를 하다 보니까 이제 그 조직에서는 이 정도 분이면은 채용하면 좋겠다고 했는데 채용하고 2, 3년 만에 쓰야겠다고 그러죠. 이런 표현이 좀 그렇지만 저는 이제 솔직히 여러분들 쓰면은 이제 합리적인 저는 합법적 노조 활동에 대해서 뭐라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걸 떠나서 과잉한 어떤 여러 가지 대응과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면접관들 입장에서는 이 지원자들 이렇게 요새 이제 경력직 아니라 이제 신입 지원 채용도 그렇고 요새는 좀 안타까운 게 공기업도 그렇고 공기업은 그나마 이제 신입 지원 채용들이 좋은데 민간 기업은 제가 들어보니까 신입 지원 채용을 거의 좀 안 하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많이 주고 경력직 채용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인턴 채용들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하고 하다 보니까 그런데 근데 아마 면접은 다 비슷할 것 같아요. 뭐 민간 기업이나 공기업이나 공무원 조직이나 면접 인터뷰 방식은 결국은 좋은 인재를 우리 회사에, 우리 기업에 적합한 인재를 선발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먼저 질문을 먼저 받고 시작해볼게요. 저한테도 대표님이라고 불러도 좋고 교수님이라고 불러도 좋습니다. 편하게 만약 강사님 하셔도 좋고 하고 질문을 하실 때 면접관 입장에서 주로 어떤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보게 되나요? 라는 어떤 그런 것들 한번 질문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잠깐 질문을 생각해보시면서
제 말을 가볍게 한번 질문을 생각해 보시고 보통 면접은 진행되는 게 이제 면접 방식이 기업마다 다르고 뭐 인터뷰 방식이 뭐 민간 기업들은 이제는 뭐 압박 면접했는데 요새는 그거 못해요 이제 민간 기업들. 예전에는 막 그런 거 했었는데 지금 그 갑질 신고들하고 큰일 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막 개인적인 뭐 인성을 막 뭐 끌어내릴 정도로 막 압박 면접을 하고 한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기업들도 민간 아무리 아무리 민간 기업이라도 그런 거 못하고 개인적인 신상에 관련된 무슨 뭐 젠더에 관련된 질문이나 이런 거 못한다는 거죠. 그리고 또 뭐 나이 민간 기업들도 하여튼 우리는 제가 민간 기업에 대해서는 사기업에 대해서는 100%는 사정은 모르지만 우리 주변의 동기들 뭐 SK라든지 KT나 친구들이나 이렇게 주변 동기들도 흔적 얘기를 해보면은 사기업도 지금은 보다 옛날 얘기가 압박 면접을 한다든지 뭐 어떤 데는 예전에 뭐 술을 먹여보고 나서 피 면접자들 술 먹고 난 다음에 뭐 어떻게 특별한지 보겠다고 뭐 그런 걸 했던 시절이 예전에 있었는데 지금 큰일 나죠. 그런 거 약간 안 나죠. 큰일 나요. 옛날 얘기고 하루 종일 밤새 술 먹고 그 다음날 아침에 어떻게 그런 식으로 했다고 하는데 그건 다 큰일 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기업도 여러 가지 어쨌든 요새는 사회적이고 예전에는 그 정보 없었지만 이제 피면접자들도 면접 보고 나서 면접관들이 어땠는지 뭐 이런 것들을 다 그런 그 사이트에 공유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기업의 이미지 관리도 중요하고 야 저 회사는 갔더니 뭐 D무른 기업을 갔더니 엉뚱한 질문을 하고 엉뚱한 방식으로 면접하고 사람을 안 뽑으면 그만이지 뭘 사람을 뭐 자존심 상하게 되시면 이런 식의 어떤 기업 이미지 때문에 할 수 없는 거고 공기업은 특히나 더 그래요. 공기업은 특히나 더 나중에 민원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면접관들도 사실은 굉장히 조심스럽게 질문을 하고 과거에 같으면은 막 예전에 우리 선배들 면접했던 얘기들은 과거였어. 별걸 다 물어봤다니까. 결혼하면 애 몇 명 날 거냐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이런 그 직업에 관계 없는 질문들도 막 하고 하면서 뽑아냈어요. 근데 지금은 그럴 수가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면접관들 입장에서 가급적이면은 어떤 그 직무 관련성 범위 내에서 질문을 하되 이분의 역량을 최대한 확인할 수 있는 어떤 그걸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도 굉장히 철저합니다. 예전에 제가 처음에 어떤 우리 선배가 저도 이제 지금은 이제 제가 보통 면접하고 위원장으로 이제 하긴 하지만 어떤 분들 선배들 보면은 시간 관리를 너무 못해가지고 예전에 어떤 한 지원자한테 10분, 15분씩 질문을 하고 했는데 어떤 지원자가 3분 하고 나가세요. 큰일 나겠습니다. 그죠? 큰일 납니다. 예전에는 진짜 그런 적이 있었고 그런데 젖어 있었던 어떤 예전에 어떤 좀 약간 저희보다 옆에가 같이 무슨 70,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다. 이게 시간은 적어도 우리가 사람이 하는 거이기 때문에 100%딱 10분 단위로 다 끝낼 수 없고 그래도 10분 언저리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좀 한 사람한테는 13분 위원장의 시간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근데 지금은 세대가 변해서 이제 그러지 않습니다. 시간 관리를 철저히 하고 그러다 보니까 보통 보면 여러분들 민간 기업 모르지만 한 공기업도 이제 뭐 면접 단계가 이제 공기업들도 보면은 이제 실무 면접하고 또 임원 면접까지 가고 그리고 이제 보통 이제 임원 면접 가면은 이제 거의 뭐 확정적인 상황에서 이렇게 뭐 하는 경우가 있지만 이제 면접 단계가 좀 있고 하지만 인터뷰 기법마다 기업마다 어떤 기관은 뭐 지원자가 많아서 소위 말 이제 서류전 이렇게 필기 전형에서 어느 정도 좀 상당 걸러내고서 면접 전형에서는 3대1 정도 경쟁을 통해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데는 서류 전형에서나 여기서는 서류 전형은 그냥 허들 방식에서 기본전에서 웬만큼 기본 화면을 다 통과시키고 면접에서 선발하려고 하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10대1, 10대1. 그래서 어떤 데가 보면 제가 예전에 한번 경기 10대1이 너무 이 10명, 한 20명, 10대1, 20대1 될 것 같아요. 기억이 나는데 다 합격도 해. 진짜 요새 젊은 분들 다 답변 잘하고 훌륭한데 10명, 15명, 3명을 뽑아요. 너무 힘들더라고요. 특히나 지금은 없어졌는데 소위 여러분 그 장거리 전형이라고 공기업들 인턴 6개월 시켜놓고 인턴십 6개월 하고 거기서 한 6개월 정도 해서 6개월 하고서 6명인가 7명 한 명을 채우면 돼요. 이런 거 진짜 너무 우리 그 면접을 준비하는 당사자들도 힘들지만 면접관들 입장에서도 너무 쟁쟁한 거예요. 뭐 예전에 공항
가지 본격적으로 이제 조금 한 가지만 이거는 그 많이 여러분들 많이 봤으니까 이런 것들은 그냥 넘어가고요. 본격적으로 이제 인터뷰와 관련된 것에 대해서만 초점을 맞춰서 여러분들하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그동안 여러 가지 다른 분들한테 봤습니다. 보통 서면 기법 역할 수행, 그 다음에 또 뒤에 보시면은 구두 발표, 집단 토론 뭐 이런 기법들이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혹시 이런 인터뷰 기법들을 좀 많이 들어보셨나요? 삼성 특정기업보다 모 기업들 같은 경우 이제 그 임원 면접할 때 오늘 서류형 기법이라고 해서 자료를 수백 페이지, 수천 페이지 그래서 그걸 가지고 아주 국제 정세라든지 뭐 어제 보니까 뉴스에 보니까 우리 뭐 대기업 총수들 다 또 미국에 뭐 플로리다 방문한다고 갔다고 그게 여러 가지 정세라든지 자료를 주고 기획서를 만드는 그 주제에 따라 다르지만은 보통 일반적으로 그 신입직원들 채용할 때 인터뷰 이 서류형 기법 면접법을 쓰는 기업들을 보면은 준비 시간 한 30분 정도 줘요. 자료를 주고 그 수많은 자료들이죠. 뭐 이렇게 뭐 여러 가지 그 시장 공약 보고서라든지 또 언론 인터뷰 자료 또 그다음에 여러 가지 카페 뭐 이런 그 인터넷 카페에서의 소비자 의견들 여러 가지 신문 자료, 연구 보고서 수많은 자료들을 주고서 그걸 토대로 우리 기업이 처한 우리 기관이 처한 어떤 사업 이슈라든지 문제점들에 대한 해결 방안, 문제와 원인을 진단해서 해결 방안을 찾는 어떤 이런 그런 형태의 그 작업이 이제 서류형 기법인데 그러다 보니까 보통 과거에는 인터뷰가 이제 지금은 블라인드, 민간 기업도 블라인드를 완전히 하는지 모르지만 공기업은 진짜 100% 블라인드죠. 진짜 아무도 안 알려줘. 심지어 서류 전형할 때, 저도 얼마 전에 서류 전형할 때 서류 전형에 사진도 안 보여주고 이름만 보여줘. 그러니까 이름만 봐서는 요새 나도 이름이 석희라서 약간 중성적 이름인데 그 여성인지 남성인지도 확인이 안 돼. 젠더 표시도 안 해줘. 서류 전형에 어떤 공기업. 그래서 이제 나이도 안 보여줘, 젠더도 안 보여줘. 이름을 가지고서 이분이 여성인지 남성인지는 전혀 구간도 하기 어렵고 그래서 오로지 그것만 가지고 해야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 1대1 신축 면접을 통해 가지고서 과거에는 준비 뭐 이렇게 해서 지금은 철저하게 이런 객관적인 어떤 자료와 이걸 토대로 이제 이 사람의 논리적 사고력과 발표 역량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보인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서류형 기법으로 면접을 진행할 때 보통 그 준비도 굉장히 면접을 이게 준비하는 입장에서도 굉장히 많은 것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다양한 이 형식의 자료들을 토대로 문제를 적고 보통 30분 정도 주고 발표는 15분 정도 이렇게 진행해요. 발표 30분 주고 30분 안에 자료 다 가지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보면은 우리 큰애도 그렇지만 우리 애도 그렇지만 요새 젊은 친구 글씨를 잘 못 써요. 글씨 특히 여학생들 여성 지원자들은 글씨 참 잘 쓰더라고요. 근데 남성 지원자들 보고 물론 글씨 못 썼다고 해서 그 사람의 역량을 요새는 다 이 PC로 작업을 하기 때문에 그거는 나왔는데 저 알아보기도 써야 돼요. 알아보기도 써야 돼요. 그러니까 나도 내가 개인적으로 보면 이렇게 뭐 글씨 못 썼다고 해서 그 사람 역량 그런 건 절대 아닌데 이게 알아볼 수 없어요. 글씨를 조금 했어야 돼요. 역할 수행이라고 해서 보통 1대1로 하거나 1대2 역할 수행하는데 1대1이라는 거는 뭐 상황은 여러 가지 이런 어떤 상황은 다양하게 할 수 있지만 보통 소비자와 그 다음에 판매, 세일즈 입장에서 어떤 역할을 하기도 하고 상관과 부하의 관계에서 역할을 하기도 하고 또 기자와 이런 기업의 어떤 그 홍보실 직원 입장에서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다양한 어떤 상황 설정을 해서 1대1 역할을 해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1대1 역할도 그냥 하면 약간 자료를 줘요. 자료를 주고 이런 어떤 문제 상황과 자료화해서 당신이 소비자 입장 혹은 소비자 단체 혹은 기자, 뭐 시민 단체, 소비자 단체라든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입장에서 해봐 그래서 질문을 주고받고
그런 형태를 합니다. 보통 이제 구두 발표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자료를 제시하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 앞에서 프레젠테이션하는 거죠. 여러분들 이거는 대학 혹시 이제 학교에 계시니까 뭐 보통 이제 학과 기말 페이퍼 발표 대회 한다든지 뭐 중간 발표하는 이런 프레젠테이션 훈련들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프레젠테이션을 많이 했는데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구두를 발표하고 하는 형태고 그래서 근데 이 프레젠테이션은 일반적인 거기 때문에 요새 민간기업들도 보면은 구두 발표 프레젠테이션 방식으로 면접을 진행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되게 뭐 질의 응답이 좀 있긴 있죠. 근데 그것보다는 보통 이제 서면 비법 방식을 많이 보다는 집단 토론도 많이 하죠. 3대3, 4대4 이렇게 해가지고 특히 이제 보통 3대3으로 해요. 그래서 이거 할 때 여기서는 그런 걸 보려고 하죠. 이게 주도적인 역량과 어떤 뭐 이렇게 앞으로 이 사람이 얼마나 리더십이 있냐 이걸 보는데 또 면접이 어려운 게 이 줄타기예요. 리더십 있게 보여주면서도 너무 나서지 않는 뭐랄까 좀 표현하면 너무 너무 이렇게 이제 독선적이지 않은 되지 않는 단어는 좀 독선적이지 않은 그런 모습들을 좀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제가 합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여러 가지로 활용을 하고 지금은 종이 자료로 주기도 하고 뭐 이렇게 인터넷 PC라든지 데스크탑이나 이런 걸 통해서 자료를 주고 어쨌든 이런 방식으로 면접을 하고 있어서 여기서 질문을 한번 드릴게요. 이런 것들대로 혹시 아까 여러분들 생각해보라고 하면서 제가 좀 시간을 너무 끌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혹시 면접관 입장에서 어떤 데 초점 저는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민간 기업을 아니면 공기업 공공기관 정부 공무원 면접이나 이런 것들을 해보면은 여러 분야를 아주 많은 분야가 아니지만 이제 면접위원으로 활동을 하면서 이제 아까 신입 직원, 그다음에 간부직들 승진 면접도 해보고 이렇게 해봤습니다. 그래서 혹시 궁금한 거 있을까요? 먼저 네. 말씀해주신 것처럼 워낙 서류에서 좀 기본적인 부분을 하고 면접에서 이렇게 걷어내겠다 이런 식으로 하시면은 면별력을 어떤 식으로 주로 보시는지 면별력 어디서 판단하면 면접관 입장에서 면별력을 제대로 느끼는 사례들 좀 말씀해 주실 것 같습니다. 보통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제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드리면 저도 그렇고 여러분 면접의 언어는 짧은 시간 10분, 15분 안에 이 사람의 모든 걸 판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도로 집중력을 발휘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면은 언어가 뒤에 잠깐 썼지만 제대로 보고의 언어라고 여러분들 나중에 유튜브 라이브 들어가서 보고의 언어에서 한번 보세요. 보는데 두 가지 문장 사용을 진짜 강조합니다. 두 가지. 앞에 주저리 필요 없어. 다들 안 들려요. 막 면접관 입장에서 수십 명을 하다 보면은 나중에 헷갈려요. 앞에 두 가지. 그러니까 핵심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혹시 지원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기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신가요? 물어보면은 면접관님 저는 주신 질문에 대해서 생각해봤을 때 이러이러한 측면 때문에 이러이러하게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뭐다? 그러니까 항상 두 가지씩을 먼저 항상 표현을 하셔야 돼요. 그게 기억이 남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면접관 입장에서는 두 가지를 동시에 봐야 돼요. 이 사람의 역량도 보고 역량은 뛰어난데 뭐 그런 경우가 있어요. 오늘 걸 보고 조직하고 저분은 이런 조직 생활보다 어디 대학 연구위원 같은 데 나을 것 같다. 조직은 화가 될 것 같다. 그런 면들도 있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들 면접학원 요새 많이 되잖아요. 면접학원 가서도 보고 하는데 표정, 이 눈빛 이런 훈련도 하긴 하는데 실제로 그게 평소에 저도 사람이 참 희한한 게 평소의 모습이 어느 정도는 물론 우리가 옛날에 뭐 집에서 새는 바가지가 밖에서 샌다고 하지만 요새는 이제 좀 성형을 하고 가긴 하긴 하지만 그래도 모습이 나타나서 인성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진짜 신경을 쓰셔야 돼요. 인성에 대해서도 아무리 역량이 뛰어나 보이더라도 그 다음에 그래서 그러면은 내가 똘똘한 스마트하다고 면접관에게 어필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끔씩은 여러분들 우리 솔직히 얘기하면 조금 우리 고급진 단어를 나는 평소에 쓸 때도 여러분들이 특히 인터넷 세대로 이렇게 그보다 이제 뭐 MZ보다는 조금 더 이렇게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용이라든지 이런 거 할 때도 너무 인터넷에서 캐주얼하게 쓰는 용어들,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용어들이라 그럴 수 있지만 근데 그런 것들이 면접 과정에서 툭툭 나올 때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늘어났다 이거보다는 조금 더 증가했다고 봅니다. 강화됐다고 봅니다. 확대됐다 뭔가 좀 조금이라도 이런 단어 쓰는 사람은 없겠지만은 그게 축소됐다, 감축됐다 뭐 이런 좀 그런 것들. 그래서 단어 하나하나가 그 사람에 대해서 면접관들도 아까 말씀드린 여러 단서를 통해서 그 사람을 판단해야 돼요. 10대 1의 경쟁이라고 해요. 어떤 때는 3대 1의 경쟁인데 그래서 여러 단서들을 통해서 그 사람의 역량을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쓰는 단어, 논리적인 연결 정도 보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떤 면접관들은 자기도 답을 모르고 지금 못하겠어요. 솔직히 직무 면접 들어가 보면은 제가 예전에 그 심지어 의사 국립 병원에 경찰병원에 의사 치료하러도 갔는데 내가 뭐 의사도 아니고 내가 전혀 모른단 말이야. 우리가 판단하는 거는 저 사람의 어떤 인성과 논리성이 조직에 어울리나 그런 것들을 보고 간단 말이야. 그래서 그거는 이제 전문 분야에 대한 역량은 의사분들의 현직 의사들의 면접관들이 보시면 나는 그래요. 그래서 근데 세상이 비슷해. 그분들은 직무 역량을 중심으로 평가했고 나는 좀 인성이나 기획 역량 이런 것들을 그대로 이제 평가했지만 나중에 약간 다르게 접근했지만 이분이 이런 문제점이 있어 보인다. 비슷한 시각들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여러분들 논리적으로 단어 사용 중심할 다음에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불필요한 얘기를 할 필요 없어요. 특히나 이제 얼마 전에 제가 이런 말씀드렸는데 면접관도 잘 모르고 질문할 경우가 있어요. 답이 정해져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진짜 그 피면접자들의 의견과 입장과 논리적 사고 결과 어떤 걸 물어보고 싶어서 물어보는데 굉장히 어렵고 난해한 질문을 했을 때 어떤 피면접자를 봤어요. 잠깐만 생각해 볼 시간을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 말 안 해도 돼요. 잠깐만 생각해 볼 시간, 그 말할 동안 진짜 10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에 여러 가지 할 말도 많은데 잠깐 생각할 시간을 주시면 되겠습니까? 라는 15초 흘러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시간에 잠깐 생각하면서 그리고 그거는 이제 그날 컨디션인 것 같아요. 어떤 똑같이 어려운 질문이니까 우리가 갑자기 페이드 아웃 되잖아요. 머리가 멍해질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그리고 그날 컨디션도 있지만 어쨌든 그 장기간의 침묵은 장시간의 침묵. 면접 10분 중에서 한 30초 이상 침묵 흐르는 거는 이런 뭐 진짜 아닌 거거든요. 안 돼요. 그래서 뭐든지 계속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러려면 평소에 여러 가지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인성에 대해서도 아까 특히 이제 저 집단 토론 같은 경우에서 많이 나타나는데 너무 주도해가지고 조직은 똑똑한 사람을 뽑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조직이 물린 사람을 뽑으려고. 똑똑한 사람은 너 똑똑하면 저거 연구소 가거나 연구기관 가서 혼자 공부하고 해. 똑똑한 사람.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혹시 또 다른 먼저 가다가 생각나는 대로 자 그래서 이거를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DIKW 모델이라고 인간의 지식의 그 층위가 보통은 이제 그 데이터, 인포메이션, 나리지, 인텔리전스 저 위에 요거를 이제 보통 DIKW 모델이라고 해가지고 4개 층위로 하는 내용이 6개 층 어쨌든 이게 층수가 몇 개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포인트는 제일 뒤쪽에 위선, 인간의 지혜 위선이 뭐냐 그리고 그렇게 보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데이터를 기반으로 데이터라는 게 이제 첩보 우리가 뭐 정보학이라든지 이제 수사 이런 뭐 경찰 뭐 이런데 정보학에서는 데이터라는 걸 보통 첩보라고 번역을 하죠. 정보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정보라고 번역했으면 인포메이션이 정보, 데이터 첩보, 난리지나 지식, 그다음에 인텔리전스를 우리가 지능이라고 보통은 일상생활에서 지능이라고 번역하는데 뭐 국가정보원 할 때 또 인텔리전스를 또 정보라고 해서 용어가 서로 헷갈리는데 일반적으로 일상적으로 쓸 때는 정보학에서 용어 말고 인텔리전스는 이제 지능이라고 우리가 쓰이지 있어.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특히 이제 정보화 시대에 지식이 아니라 지혜다. 그리고 아까 여러분들 말씀드렸지만 이제 어떤 방식 1대1 면접법을 쓰든 아니면 이제 그 소량 기법을 쓰든 뭐 프리젠테이션 방법으로 면접을 진행하던 집단 토론을 하던 그
그냥 예전에는 자료 없이 그냥 그냥 주제만 하나 딱 주고 해보세요. 그렇게 해서 안 돼. 표준화된 어떤 면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료를 준단 말이에요. 어떤 식으로든지 10페이지 자료를 주던 어떤 데는 많은 데는 진짜 30페이지를 주고 경력직 채용하는 데는 그 읽는 30분 동안 읽느라고 시간 다 갔습니다. 한 30페이지, 50페이지를 아까 말했지만 모 대기업은 그 간부직 임원급 채용 승진하는데 진짜 한 수천 페이지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 내게 필요한 정보를 찾아내는 것도 시간 내에서 찾아내는 것도 영향이 있는 건데 보통 이제 신입 면접이라고 그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그 많은 데이터들 중에서 이걸 어떻게 구조화할 것이냐, 이거를 어떻게 체계화시킬 거냐. 그래서 내가 이제 공무원 면접, 영양 면접에서 보면은 이제 고위공공단이나 가장급 이제 할 때도 보면은 이 다양한 자료들을 단편적으로 이렇게 자료를 주니까 그 자료를 그냥 꿋꿋해서 발표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 자료를 딱 줘가지고 자료를 가지고서 이거를 구조화시켜서 전체적으로 문제 상황은 이렇고 현황은 이렇고 이것이 발생된 문제 원인은 이렇고 그러니까 거기에 보면 이제 답은 좀 있어. 그 자료를 분석하다 보면은 그 안에 현황에 대해서는 날 보여주고 이제 문제 원인이 무엇이고 또 거기에 대한 해결책으로서 그 자료 속에 다 어느 정도 생각하면 다 나와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을 이렇게 구조화시켜가지고 체계적으로 딱 정리를 하는 역량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것들을 잘하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분들은 진짜 거기에 나와 있는 거를 그냥 순서대로 자료 1번, 1페이지, 2페이지, 3페이지, 3페이지, 10페이지 있으면 1페이지에는 거의 그냥 순서대로 했어요. 그래서 그거는 역량을 보여줄 수 없는 그러니까 그 수많은 자료들 중에서 어떤 거는 문제의 원인이 10페이지가 있을 때도 있어요. 10페이지는 내가 앞쪽으로 가져와야 되고 전체를 보고서 구조화시켜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오히려 첫 부분에 해답이 나오니까 그런 전체 자료에 그 다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자료를 다 불필요한 자료는 자기가 판단해서 불필요하다. 그 30페이지, 40페이지를 줬지만 이 자료는 굳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우리가 어제 정부에서 부동산 또 대책 발표해서 부산을 조금 예를 들어서 서울 전체 다 어제 묶어버리고 했단 말이에요. 어떤 대안을 해결책을 만들 때 모든 대책이 다 우리가 적확한 어떤 그 자료와 대안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 거고 여기서 보면 이제 지행, 용훈평 이런 위스덤이 뭐냐 그 진정한 위스덤에 대해서 결국은 이 지혜에 있는 현명한 위스덤을 어떻게 번역할지 모르지만은 지혜에 있는 현명한 우리가 과거에는 면접이 그냥 요식행위였었던 시절이 있었어요. 진짜 면접 예전에 우리 공무원 저도 보면 이제 우리 동기들도 보면은 소위 이제 공무원 시험 보면은 2차까지 끝나고 나면 아이고 다 합격했네 축하해 그런 친구가 아니죠. 공무원 5급 면접도 상당 특히 9급은 거의 3분의 1을 떨어뜨렸고 7급도 거의 20% 탈락시키고 5급에서도 한 10% 이상은 탈락을 해요. 10%. 예전에는 1차 시험, 2차 시험, 면접, 구술 시험, 구술 면접입니다. 지필고사 이것만 잘 통과하고 나면 면접은 다 통과라고 다른 없었고 또 민간 기업들도 어느 정도는 이제 서류 평가라든지 추천 전형 이렇게 해서 그랬는데 지금은 면접이라는 과목이 어느 조직에서든지 사람을 평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게 평소에 진정한 지혜라는 거는 우리가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씀드린 그 행동하는 거, 그 다음에 그 행동한 것에 대해서 잘 평소에 용이라는 거는 보다시피 활용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행동을 하다 보니까 나의 지식을 사회의 어떤 일상의 이런 상황 속에 실제로 적용해보고 활용해보고 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레슨을 교훈을 얻고 스스로 자신에 대해서 평가를 통해서 다시 물론 굉장히 이상적인 일이죠. 이상적인 거고 이상적인 건데 그럼에도 저도 매일 자기 전에 지금도 한 번씩 나를 돌아봐요. 종교가 있는 분이 있고 없는 분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 있지만 어떤 분들은 그 돌아보는 걸 기도로 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묵상하기도 하고 명상하기도 하고 어쨌든 그런데 하루, 한 달, 1년, 주간 그런 이게 이제 위스덤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을 토대로 왜 이게 중요하냐 뒤에 보시면 요새 면접은 행동사건 면접이라고 해가지고 과거에는 이 행동사건 면접도 물론 한계는 있어요. 과거에 그 사람이 저 그렇게 했었다고 이야기하면 우리가 무슨 수사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진짜 과거에 그렇게 했는지 아닌지 우리가 조사하러 들어갈 수도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예전에 면접은 너무나 이게 그 면접 기법이 이게 발달이 안 되다 보니까 보통 우리가 여러분들 그래요? 이런 질문하면 대부분 그 당시 기아가 우리 지원자께서 만약에 회사에 들어왔습니다. 근데 일을 하다 보니까 상관이 어떤 명령을 내렸고 우리 하라고 상사가 지시를 하고 했는데 그 정보가 뭐 이렇게 자기가 알고 있는 회사의 전체 규칙이나 뭐 이렇게 일반적인 상법이라든지 이런 여기 어긋나는데 상사가 지시를 한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시겠습니까? 질문하면 답이 뻔해요. 그냥 뭐 대부분 상관에게 가서 그러시면 안 된다고 좀 진솔하게 얘기를 하겠다 이렇게 하는데 현실에 가서 보면은 안 그래요. 상사가 정말 강압적으로 세게 말하면 이번에 좀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쪽에 뭐 캄보디아에 우리 청년들 막 진짜 큰일 났잖아요. 그러니까 말은 그러지만 막상 가보면 안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행동사건 면접이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평소에도 지금 전공도 굉장히 다양하실 것 같아요. 전공도 굉장히 다양하고 뭐 사회계열, 뭐 공학계열 뭐 다양하게 될 수가 있구나. 지금은 면접이 어쨌든 과거에 그냥 단순하게 자신의 어떤 소셜 어떤 디자인이라든지 사회적으로 얼마나 바람직한 응답을 하느냐 질문이 뻔해. 그래서 그렇게 질문하면 열의 열은 다 그래요. 그리고 어떤 공무원 시험 면접에 갔을 때 기업에서 공무원이 됐어. 근데 어떤 정보를 알았어. 근데 공무원은 업무상 비밀 유지에 의무가 있고 그래야 되는데 근데 뭐 그 가격이 뭐 주가가 폭락할 것 같은 예를 들어 은행이 이제 좀 부도가 날 것 같다는 증거를 알게 됐어. 그럼 주변 지인들에게 그거를 알려주게 되냐? 그걸 주변의 지인들에게 알려주면은 자신의 부모님이나 지인들은 그 돈을 인출해가지고 망하는 걸 막을 수 있어. 근데 그렇게 되면은 그 은행의 부도를 더 키우게 되는 거야. 공무원으로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질문하면은 대부분 어떻게 해야 돼요? 지인에게 안 알려주고 저는 끝까지 공무원으로서 정신 자세 유지하겠습니다라고 하면 돼요. 그래서 정말 그럴 거냐고. 정말 그럴 거예요? 사람이 개인적인 어떤 욕구도 있는 거다. 우리 가족, 내가 그걸 주변에 알려줘가지고 우리 부모님 몇천만 원, 심지어 몇억 정도 되는 돈이 진짜 종이 조각이 될지도 모르는데 그걸 안 알려주겠다? 그건 너무 가식적 대상 아니냐? 그러면 약간 당황하는데 그러면 또 끝까지 그때 그걸 흔들리지 말고 그러니까 여러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게 약간씩 압박인데 할 때 그분도 답을 했지만은 좀 소신을 한번 방향을 정하면은 소신을 좀 약간 유지하면서 근데 그렇다고 해서 너무 이렇게 융통성 사람마다 보는 입장은 좀 다양한데 나도 이제 50년 넘고 하다 보니까 비슷해요. 대부분의 분들이 보면은 외고집인 사람을 원하는 조직이 있어요. 외고집. 또 부서마다 또 이게 어떤 직무에 그걸 채용하느냐에 따라 다른데 예를 들면 감사 업무라든지 이제 그 아까 청년 기업들도 이제 그 내부 청년 감사 업무라는 조직이 있는데 그런데 약간 외고집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대부분 마케팅이나 홍보 업무나 이제 약간 융통성 이런 것들도 이렇게 필요를 한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이게 여러 가지 나머지는 다 썼는데 그 생동사건 면접과 두 번째로 일자라는 사람의 언어라고 해가지고 요새 뭐 유튜브라든지 이런 데 가서 보면 이제 보고 잘하는 언어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결론적으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면은 약간 두 가지씩으로 써라. 그리고 가급적이면 고급 꼭 한자말을 잘 쓰는 게 고급지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데 나는 이거는 내가 이런 얘기하면 조금 이제 한글을 나도 폄하하고 하는데 약간 한글 자체는 약간은 과학적인 측면에서 약간 다른 의미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좀 한자어를 좀 사용하고 그런 것 그래서 정확한 어떤 의미를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이 어떤 경우는 한글이 의미를 더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다고 하면 한글을 써도 되는데 여러분들 보면은 우리 한글은 형용사는 발달했어요. 빨갛다, 새빨갛다, 시뻘겋다, 뭐 붉으면서마다 굉장히 형용사 발달했는데 명사나 개념을 나타내는 것들은 우리는 흐르는 물을 강, 하, 천 그냥 묶어버려서 이렇게 큰 부분 없이 쓰잖아요. 근데 한자말의 강과 하, 천은 또 더 있는데 유략과 유속과 뭐 이거에 따라서 그게 다 구분이 돼 있는 개념들이거든요. 그래서 앞에 거 뒤에 뭐 통합적 관점이나 뭐 비판적 사고라 이런 것들에 많이 들어갔던 얘기니까 각자 근데 저것을 써놨지만 입장은 다양할 것 같아요. 그래서 입장
참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는데 어쨌든 그럼에도 비판적 시각을 가지라고 해서 창의적 사고를 가면서 이게 참 아까 밸런싱이 중요해요. 비판적으로 접근하고 창의적으로 사고하는 것도 중요한데 모르겠어요. 인간 기업은 그걸 더 원할지도 모르는데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어쨌든 기업들도 규모가 커지면은 창의적 사고도 중요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조직에 화합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냐 본다는 거죠. 그래서 너무 튀지 않은 그래서 디자인 띵킹이라고 해서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디자인 띵킹의 가장 큰 핵심이 결국 소비자, 청자,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입장에서 내 어떤 기획자, 플래너 입장에서 무언가를 기획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청자나 소비자라든지 이해관계자 입장에서 하는 거 있는데 그런 면접관들이 어떤 입장에서 이것을 들을 것이냐 그 다음에 아까도 그래서 남들과 다르게 사고하는 건 좋아 창의적으로 사고하는 건 좋은데 지속 가능성 과연 그런 어떤 창의적 사고가 우리 조직의 그 기업의 어떤 여러 가지 흐름과 맞을 수 있냐 그런 거를 좀 봐야 된다. 그래서 이거는 아주 그냥 간단한 예시들인데요. 문제가 어떤 질문이 나올지도 몰라요. 사실 질문이 나오시면 당황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굉장히 아까 윗선 지혜를 갖고 있는 분들은 다양한 문제가 제시되더라도 문제 상황을 빨리 여기서 뭐를 확인하고 싶어 하느냐. 그러니까 진짜 정답이 있어서 정답을 찾으려고 하는 질문인 건지 아니면 다양한 정답을 진짜 그야말로 오픈 퀘스천인지 그런 거에서 면접 상황을 좀 질문 상황을 이해하는 핵심은 그런 여러 가지 것들에서 여러 자료들을 구조화시켜서 생각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서 사람은 여러분들한테 그걸 얘기하고 싶어요. 인생은 과학과 예술이. 근데 사이언스를 먼저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아트를 하는 거죠. 특히 이제 여러분들 이제 대학에서 공부를 하고 있어서 젊은 청년들이면서 사람은 기본적으로 사이언스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이언스를 하는 건 논리적 사고. 논리적 사고를 하되 그것이 논리적 사고를 하되 이것이 이제 조금 이 논리적 사고와 더불어서 약간 유연 상황에 따라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한 가지 원칙을 지키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원칙을 지키는 건 굉장히 중요한데 그 원칙이 때문에 여러 가지 환경적 여건, 정부의 어떤 법령이라든지 회사의 재무 상황이라든지 기술 여건이라든지 여러 가지에 따라서 좀 유연하게 접근할 필요성도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어느 정도 유연성과 원칙 유지가 어떻게 균형을 이뤄야 되냐면 정답은 없어요. 경우에 따라서는 굉장히 원칙만을 끝까지 고수하는 것이 필요할 때도 있지만 또 굉장히 유연하게 막 접근해서 저 사람 원칙도 없이 막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좀 볼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래서 그것은 여러 가지 당시 상황 그래서 현장 상황에 굉장히 유연하게 접근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미리미리 면접 준비를 하고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면접 상황에 따라 이게 무슨 말이냐 그거는 진짜 현장 가서 이머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딱 들어가서 보면 알 거예요. 여러분들도 아까 우리 앞전에 강의해 주셨던 우리 분하고 또 나같이 우리 젊은 분하고 이렇게 처음 만났을 때 저분의 성향이 어떤 거자 뭐 이런 것들 여러 가지 간파를 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순간적인 어떤 판단 능력 그것이 일종의 리스닝인 겁니다. 다양한 경험들과 이런 걸 통해서 그래서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주의할 게 그럴 경우는 거의 없는데 저는 딴 조직에 대한 이야기를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똑같은 직무를 하더라도 혹시 뭐 기계공학을 하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고 그다음에 혹시 뭐 경영학 이런 전공들을 다양하게 하겠죠. 전공 분야는 다양하고 하지만 어떤 여러분들이 또 시컴하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이게 또 면접을 여러 군데를 하다 보니까 뭐 면접 자체가 아니라 이제 지원을 여러 군데 하다 보니까 A 회사에 대한 얘기를 B 회사에 그걸 뭐 많이 저도 특히 심지어 자기소개서라든지 뭐 면접 가는 게 아니라 전에 서류 전형이라는 데서 그런 것도 받고 또 이제 해당 조직의 어떤 특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적어도 여러분들이 막 여러 기업들을 준비하다 보면 그 해당 기업의 어떤 최근의 어떤 사업 구조라든지 재무 상황이라든지 경영 여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충분히 파악하지 못할 수도 있는데 거의 그러면 이제 뭐 10대1 경쟁률로 해서 뭐 그냥 아웃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철저히 그 기관에 대한, 조직에 대한, 기업에 대한 것들을 좀 해야 되고, 아까 말씀드린 시간 관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도 최대한 그 시간을 보면서 하는데 요새는 훈련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10분 안에 딱 뭔가를 준비해서 그 다음에 1대1 면접하기도 하고 1대 다대가 면접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하는데 그런 어떤 철저한 시간 관리가 중요하고 아까 말씀한 자신감을 보여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자신감, 제가 리더로서의 어떤 역할, 제가 보통 그런 질문들 많이 나오고요. 여러분들 대학 생활을 하면서 어떤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서 어떤 경험 있으면 얘기해 주시고 그때 어떤 주도적인 역할과 리더로서의 어떤 역할을 하셨는지 한번 얘기해 주세요. 그런 질문들 거의 뭐 열에 거의 다 나오고 근데 그런 상황에서 좀 이렇게 과도한 언행을 그 다음에 침착하고 명확한 어조로 답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국가 직무 능력 표준에 대해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잠깐 멈췄을 때 혹시 여러분들 질문 저한테 궁금한 거 면접관에 궁금한 거 혹시 있으세요? 예. 그래서 진행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표현 결국 면접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인공지능이 발달하고 결국 언어예요. 수학적인 영역도 그렇고 기술직 채용도 가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심지어 경찰 채용도 가봤어요. 포렌식 수사요원도 채용하는 거 가봤고 우리가 뭐 포렌식 수사요원도 컴퓨터 뭐 그건 잘 몰라요. 근데 우리는 그러나 결국은 조직이라는 거는 이 회사에서 기업에서 공기업이든 사기업이든 조직원을 뽑는 거예요. 조직원이라는 건 뭐냐? 혼자 일하는 게 아니에요. 같이 화합을 해가지고 이 주변 동료하고 얼마나 호흡을 맞춰서 같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일 것이냐. 결국은 사람 사이에 가장 중요한 게 20년씩 되고 좋죠. 한 10년. 부모님들, 여러분들, 가족, 친지들하고는, 오랜 친구들하고는 사실은 그래요. 말을 하지 않아도 알아요. 그 옛날에 광고 카피에 나왔잖아요. 그래서 부모님과의 여러분들 관계는 말을 하지 않아도 우리 엄마는 나를 잘 이해해 주셔. 우리 아버지는 나를 잘 이해해 주셔. 그럴 수 있고, 우리 언니는, 우리 형은. 그런데 사회의 어떤 2차적 인간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말을 하지 않으면 몰라요. 심지어 말을 해야 돼요. 말을 해야 되고, 가족 간에도 요새는 말을 해야 되고. 그래서 표현과 수사인데, 두 가지. 우리가 논리학과 수사인데, 논리학이라는 아까 말씀드렸던 자료를 딱 줬을 때, 이 자료를 얼마나 체계적으로 정리해가지고서 이렇게 논리적으로 정리하느냐.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와 더불어서 논리적으로 정리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걸 어떻게 잘 전달할 것이냐. 전달할 것이냐에 대한 영역은 아까 했지만 어떤 단어, 똑같은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뉘앙스가 담긴 단어를 쓸 것이냐. 뭐 요새 또 이렇게 그 신종 언어들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저도 계속 팔로우를 하려고 하는데 요새 하여간 신종 언어들이 굉장히 예를 들면 얼마 전에 자만추를 이게 뭐지? 그래서 자만추 자신만만한 그러니까 이걸 못하겠어. 인터넷 다 찾아봐야 되고 찾아보면 자만추 자신만만하게 뭔가 그랬더니 두 가지가 있대요. 그런 여러 가지 단어들이 돼서 그 상황과 맥락에 맞춰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런 시류적인 단어들은 면접 과정에서 사용될 일이 없겠지만은 또 직무에 따라서 다를 수 있어요. 어떤 경우에 어떤 홍보직이라든지 이런 거 할 때는 하지만 어쨌든 그래서 논리적인 사고가 우선 사이언스가 우선인데 그걸 어떻게 잘 표현할 것이냐 아티스틱하게. 그래서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 같으면 제일 면접 과정에서는 일단 사이언스가 먼저기 때문에 두 가지 문제를 써야 됩니다. 정확하게 사실, 진실 이걸 그다음에 적절하게 그 똑같은 정확한 표현이라도 톤도 여러분들 연습을 많이 해야 되는데 혹시 내 목소리 들었을 때 여러분들 어때요? 신뢰감이 가는 목소리가요? 신뢰합니다. 괜찮아요. 그러니까 이건 여러분들 나이 때 연습 많이 했어요. 솔직하게. 나 20대 때 연습 많이 했어요. 여러분들도 지금 목소리 남성이든 여성이든 이게 똑같은 아나운서까지 될 필요는 없겠지만은 이게 목소리도 훈련 그래서 들고 많은 예전에 우리
또 이렇게 뭐지 이거 창하는 분들 이런 분들 들고 간다고 하잖아요. 목소리를 잘 훈련하는 것도 중요해요. 여성들 중에서도 목소리 톤이 좀 이렇게 그 소프라노 톤이 좋아요. 근데 그건 좋은데 어쨌든 자신의 그 발표할 때 스피드. 나도 젊었을 때는 좀 스피드가 빨라지는 면이 없잖아요. 흥분하면 특히 많이 빨라지고 톤이 우리가 또 나이 들면 자꾸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 전화할 때 막 큰 소리를 하잖아요. 내게 안 들리거든요. 큰 소리 나는데 나도 목소리가 자꾸 터진다고 주변에서 옛날에 알았는데 아이 좀막 그런 얘기가 있는데 여하튼 그런 상황에 따라서 이제 표현하는 어떤 이런 것들 중요한 다음에 문법, 의미, 애매, 뉘앙스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고려한 다음에 일단은 개념적인 것들을 한 다음에 구체적인 사례들을 붙이는 것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작식성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논리적인 것도 중요하고 한데 어쨌든 조직원을 우리가 여러분 개인적으로 창업하는 사람이면야 뭐 본인의 기술과 영향을 가지고 이렇게 진행하면 되는데 이제 그 자신의 어떤 이 장식 자신의 어떤 그런 것들을 이제 잘 표현할 수 있는 어느 정도 그것이 필요하다는 말씀드리면서 마지막에는 언어의 과학성과 예술성 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언어는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정보를 전달하는 거고 상황과 사실 감정 내용을 정확하게 전달해야 돼요. 그래서 그러나 일단 기본적으로 팩트, 사실 중심의 뭐 아까도 얘기해서 강천화, 확대와 확장, 영어의 익스텐드와 익스텐드 어떤 개념입니까? 이제 차이나 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감소, 감축 여러 가지. 그래서 언어는 굉장히 과학적인 것을 보여주려고 하는데 언어는 100% 과학. 예를 들면 우리 어느 필리핀인가 동남아시아 어느 쪽에는 숫자를 세는 숫자가 1, 2, 3, 4, 5, 6, 7, 8, 9, 10 다음에 많이 밖에 없대요. 아주 이제 약간 이런 단어가 좀 그렇지만 그러니까 그분들 머릿속에는 1, 2, 10 다음에 여러분들 우리 사람이 숫자를 표현하는 언어가 어디까지 뭐 해, 경, 조, 인터넷 찾아보니까 엄청나게 많은 단어가 나오다 보니까 이제 뭐 조경해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 다 표현이 안 되죠. 영어에서 여러분들 알 수 있는 트릴리언 다음에 뭐예요? 요새 빌리언, 트릴리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기가바이트, 테라바이트 다음에 또 뭐가 있나요? 뭐 있는 것 같던데 기가, 테라 뭐 있어요. 근데 어쨌든 언어가 100% 과학적인 모든 걸 다 표현할 수 있어요. 여러 가지. 그래서 숫자나 그림, 도표 등 비언어적인 소통도 우리가 그래서 하게 되고 하는 건데 어쨌든 그래서 여러분들 면접 자료를 작성할 때 할 수 있다면은 100% 나의 이것을 언어로만 다 표현할 수 없으면 그래프라든지 도표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보여줄 수도 있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조직이라는 것은 물론 2차적 인간관계에 있는 사람을 뽑는 거기 때문에 논리적이고 기획력 있고 합리적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을 뽑고 싶어 하지만 그 이면에는 또 한편으로는 이 사람이 인간적인 거예요. 우리가 로봇하고 일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적인 거예요. 이 사람이 얼마나 유연하면서도 예술적인 거냐. 그래서 의미 전달도 경우에 따라서는 의도적 침묵 그래서 여백일 수도 있고 흠축성 이런 거. 그래서 예술적인 거를 중요시한다고 해가지고 목소리 톤과 뭐 스피드와 여러 가지 이런 거 하지만은 어떤 것이면 예술적인 거를 추구하되 그러면 두 가지 거고 구속적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걸로 우리가 시간이 11시 제가 이제 15분 시작했고 우리가 조금만 50분 정도에 마무리해달라고 하는데 혹시 여러분들 질문하실 거 있으시면은 이쪽으로 아니면 이걸로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조금 면접관 입장에서 말하다가 실수를 한 면접 인터뷰 일을 봤으면은 이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대처하는 부분을 좀 더 만회할 만한 사람이다라고 판단하셨는지 그런 것도 중요한 사람은 실수할 수 있어요. 실수하는 거는 보통은 아까 발표한 거 조금 다시 바꿔서 발표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했는데 근데 두 가지 것 같아요.
솔직하게 인정하고 제가 다시 발표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다라고 하는 방법도 있지만 그거는 너무 사람은 자기를 너무 솔직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면접관도 저기 실수해서 몰랐네? 실수했나? 그럴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약간 유연하게 제가 이쪽으로 이렇게 가는 척하면서 약간 가듯이 대놓고서 명시적으로 면접관님 제가 아까 발표가 잘못됐어 이렇게 자기 스스로를 비난할 거고 아까 발표한 거에 있어서 조금 더 추가적으로 보충해서 말씀드리겠다고 하면은 이제 저 사람은 이 심각한 와중에 실수를 왜 잘못했어? 그러면 아주 결정적인 어떤 업무 과정에서도 그런 어떤 부정적 이미지를 약간 줄 수 있어서 네거티브한 단어들 안 쓰는 게 좋아요. 부정적인 단어 쓰지 말고 그냥 유연하게 잘못했습니다. 제가 실수했습니다. 유연하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좀 추가적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저는 개인적으로 저도 그거에 따라 모르는 사람 입장에 따라 다르지만 오랜 경험상 보면은 그것이 맞다. 그래서 대놓고 틀렸다고 하면은 잘 됐네. 떨어뜨린 사람 찾아야 되는데 틀렸다고 자기가 얘기했잖아. 그럼 말 못하겠네. 그래도 된단 말이지. 그렇게. 지금처럼 한번 합격하자. 지금처럼 한번 합격하자. 제가 어떤 케이스가 한 몇 년 전에 지금 블라인드 지역에 나왔어요. 자기소개서에다가 젊은 친구들, 대학 다 졸업한 분이 지금은 자기가 어느 대학을 나왔는지 어느 지역 출신인지 그거를 표기하면은 안 된다고 이렇게 분명히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분이 그냥 특정 대학을 검색했어요. 2대 컨테스트에서 수상했습니다라는 걸 자기소개에 몰았습니다. 숙대생이었겠어요? 부산대생이었겠어요? 2대 컨테스트에서 했는데 여기 이쪽 구경대생이었겠어요? 아니요. 그래서 이런 거는 면접자가 지원자가 이미 공지가 돼 있고 자기의 어떤 출신이나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걸 표기하면 절대 안 된다고 했는데 굳이 이런 실수를 해가지고 아니요 선생님 나 그렇게 세게 얘기하는 거 아닌데 약간 글씨로 글썽글썽 하더라고요.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면접 과정에서 자신감 있게 리드를 하고 진짜 면접관과 어떤 아이 컨택 많이 하면서 이렇게 하는 게 좋은데 그 와중에서 보면은 조금 이렇게 자신만의 의견을 너무 면접자들이 그걸 듣고서 바로 옆으로 공격 들어가요. 자기도 그 답이 맞다고 생각하면서도 일부러 사이드로 질문을 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다른 측면도 있지 않습니까? 하면은 그때 끝까지 이렇게 막 자기 주장을 막 하는 사람들도 있고 막 하는데 그 과정에서 조금 유연하게 실제 그분의 진짜 그 면접 과정에서 그 모습이 그 사람이 진짜 모습인지 우리도 알 수 없어요. 아까 말씀한 경찰 아까 했는데 혹으로서 2, 3분 수혜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조직에서도 어쩔 수 없어요. 그렇게 해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요새 인공지능 면접 한다는 도대체 뭐 하는 거냐 그랬더니 선풍이 날린다는 얘기냐 그랬더니 맞다고 농담 삼아 그랬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면접관 앞에서는 이 사람이 파악할 수 있다는 걸 아까 말씀드리면 얼마나 좀 유연할 수 있느냐 자신의 의견을 너무 고집하지 않고 좀 유연하게 접근할 수 있느냐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여러 가지에서 단서를 잡는데 여러분들의 사용하는 단어나 목소리 톤 그 다음에 심지어 요새는 근데 면접을 다 훈련을 하고 오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자세는 다 좋더라고요. 자세 누구처럼 막 누워가지고 면접하고 근데 한 명 예전에 탁 봤어. 면접관보다 더 등박되고 이러고 있어. 고맙습니다. 당신 탈락이다라고 했는데 자세는 대부분 다 똑바로 하고 있는데 희한하게 좀 이렇게 막 표정을 지금 난 여기 참석하신 분들이면 다 잘하시거든요. 근데 진짜 제가 경험상 했는데 어떤 분이었는데 표정이 인생에 저분이 시인을 하는 게 같았어요. 너무 인상이 막 고뇌에 찬 모습이었어요.
결국 사람이 하는 거예요. 부모님 말씀 잘 들어요. 진짜 여러분들 그런 얘기 들어봤죠? 내가 인생에 살아야 될 거 초등학교 때 다 배웠다 그런 얘기 들어봤죠? 실제 그래. 지금 지식은 넘쳐나요. 인터넷 들어가서 찾아보면 다 나와. 나도 요새 책 쓰고 하면서 모르면 제미나이 들어가서 찾아보고 막 한단 말이야. 그럼 지식은 다 나와. 근데 이거를 어떻게 포장하고 어떻게 전달하고 상대에게 하는 거죠. 그리고 나도 가르치면은 정말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짧은 뭐 1시간도 안 되는 1시간 정도 있겠지만은 좋은 어떤 의견들을 전달해주려고 하는 진솔한 마음 이런 것들이 면접관들도 사람인지라 또 5, 60 이렇게 사신 분들은 충분히 느낄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여러분들 모두 다 성공할 수 있는 인생 살기를 바라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만요. 저희 지금 이제 강의가 5가지 강의가 끝나가지고 활동지사랑 신청서 있는데 신청 안 하셔도 제출해 주시면 되거든요. 그냥 테이블 끝에 쪽에만 모아서 주시면 될 것 같아요. 테이블당 4장씩 나눠는 거죠. 그리고 점심시간을 조금 넉넉하게 확보하기 위해서 그냥 빨리빨리 다 진행해가지고 마치고 식사 어디에 시간을 하고 매뉴얼 또 저희 멘토링 신청하신 분들은 뒤에 신청을 다 보내주시고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상은 안 만들었는데 그 실제 의견이나 몇 가지 창업에 관심 있으신 분도 체크해 주시면 저한테 멘토링 신청하시면서 멘토링 신청에서 창업 이렇게 해가지고 써주시면 제가 창업 쪽 하시고 싶으신 분 별도로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라이브는 이것으로 종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